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성에서 수신된 괌 소재 미군 기지 사진을 확인했다며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일 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문턱마저 높아지면서 카드론 대환 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카드사 9곳의 카드론 대환 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48%나 증가하면서 1조 5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론 대환 대출이란 연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기존에 빌렸던 카드론을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빚 돌려막기라는 점에서 그만큼 벼랑 끝에 선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대환 대출이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연체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기존의 카드론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신용 등급마저 떨어지기 때문인데 실제로 대환 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은행권 상생 금융 대상에 서민과 취약계층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금융당국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상생 금융에 인색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카드사들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이 고금리 리볼빙 상품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봐도 되는 걸까요? 위기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든다는 점 정부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저희가 속보로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군사 정찰 위성을 북한이 발사했어요. 북한의 정찰 위성이 지금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네, 5월과 8월 실패에 이어서 세 번째 시도 만에 발사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은 오늘 새벽 정찰 위성을 정확히 궤도에 진입시켰다면서 성공을 선언했는데요. 이후에 우리 군 당국은 종합적인 분석 결과 위성체의 우주 궤도 진입을 인정하면서도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위성이 정식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괌 상공에서 사진도 찍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소식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위성을 쏜 첫날 괌 기지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건 다 알 것이라며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대로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일찍이 9.19 합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효력 정지 추진 시기를 보고 있던 정부, 이번 북한의 도발로 즉각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을 하고요. 그 결정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전 경고를 했음에도 북한이 도발한 데 대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여야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북한이 합의를 위반해 정찰 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고요. 김기현 대표도 민주당이 안보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 빌미만 제공하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지적했고요. 네. 이재명 대표 역시 북한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효력 정지에 대해선 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 열고요. 국방부로부터 이번 상황에 대한 현안 보고받고 현안 질의에 나설 계획인데 여기에서도 아마 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 관련한 공방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북한 정찰 위성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변화를 가져올지 잠시 뒤에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서 전문가와 저희가 깊이 있게 분석 이어갈 테니까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 행정 전산망이 또다시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사흘간 먹통 사태를 겪었다가 정상 가동된 지 불과 이틀 만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45분쯤부터 약 20분간 전국 주민센터에서 민원의 가장 기초 자료격인 등초본 등을 발급하는 이 주민등록 발급 시스템이 멈춰서 업무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행안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점심시간을 맞아 서류 발급 수요가 몰리면서 과부하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지난 주말 올스톱 사태와는 별개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없던 시스템이 과부하 원인으로 스톱되었다는 정부의 해명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영국과 디지털 협력을 하기 위해 오늘 해외 출장을 떠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지에서 이 사태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장관의 처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또 그걸 지금 수습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행안부 장관은 계속 출장 중이에요. 지난번에 먹통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포르투갈에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원인은 제대로 찾고는 있습니까? 그게 더 문제입니다. 이 원인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관이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지난 사흘간 먹통이 됐던 세올 시스템, 즉 공무원 행정 업무에 쓰이는 이 시스템의 초기 오류 원인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함을 좀 낳고 있습니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네트워크 일부 장비를 교체해서 일단 문제를 해결했다고 행안부는 밝히고 있는데 장비 결함 파악과 교체까지 꼬박 하루나 걸린 데 대한 비판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는 관련 민간업체 관계자 등 약 100명과 여러 사고 요인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먹통 사태 당시에 외교부도 업무 시스템 접속 오류 및 지연으로 애를 먹은 사실이 오늘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북한 도발 등 언제든 급박한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외교안보 부처 업무망이 하루 넘게 마비된 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일단 민간업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담당 TF를 구성해서 원인 분석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인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의 사태 원인이 파악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집권 여당이 좀 다소 섣불리 진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전산망 사태의 원인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지목한 겁니다. 즉 중소기업들의 낮은 기술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은 기업 양극 해소 등의 목적으로 2013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과기정통부부터 당장 당혹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해당 제도를 이번 사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너무 섣부른 진단이란 거고요. 대기업들도 좀 황당하다는 입장 내놓고 있는데요. 시스템 관리를 각 지자체별로 제각각하는 등 선장이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소프트웨어에 돈을 쓰지 않는 정부 때문에 만일 이 대기업 참여 제한이 풀린다고 해도
해도 선뜻 여기에 참여할 대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 내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마비 사태를 또 역대 정부에서 좀 누적된 문제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참여 제한은 10년 전부터 있었다면서요. 네. 그럼 이전 정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왜 이번 정부 때 문제가 발생했느냐. 근데 누적된 결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적된 결과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해 사흘간이나 먹통이 된 적은 유례가 없었고 또 올해 들어 세 번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잦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재난 사태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네. 그래서 정부의 재난위기 표준 매뉴얼에 행정 전산망 마비를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었는데 정부 입장은 좀 다른 모양이에요. 네, 현행 재난안전기본법 보면요. 정부 차원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 각종 위기 상황 유형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41개의 위기 유형 가운데 이번과 같은 행정 전산망 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마비 때 어떻게 민원에 대응을 해야 되고 일선 지자체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혼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런 전산망 먹통 사태도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이번 사고가 일부 기능 장애로서 모든 정보 시스템이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또 서비스 중지 기간도 짧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법이 정하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내놓았고요. 따라서 왜 재난인데 재난 문자를 이번에 한 통도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 밝혔습니다. 글쎄 얼마나 이 설명을 이해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을지재단 이사장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연합뉴스가요.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그리고 부인 홍성희 을지병원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오늘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에 이어서 연합뉴스 TV의 2대 주주였던 이 을지재단은 최근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이사장 부부가 연합뉴스 TV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을지병원이 보유한 30억 원 상당의 연합뉴스 TV 주주 60만 주를 을지학원에 무상으로 증여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서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고발장에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을지병원이 연합뉴스 TV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학원 쪽의 주식 무상 증여를 택한 것이라면서 을지병원에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연합뉴스는 보도 전문 채널이고요. YTN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민영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송사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를 변경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방통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할 중공영 보도 전문 채널들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지금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좀 속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방통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YTN은 이 레미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유진그룹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고요. 연합뉴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을지학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민영화 내지는 사형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심사를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통위는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심사위원회가 꾸려진 후 최종 심사 결과가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통위는 을지학원과 유진그룹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하는 등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방통위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동건 위원장은 탄핵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졸속 아니냐 이런 비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민주당에서 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직무정지가 될 테니까 빨리 처리하자. 그래서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네요.
야당은 언론 자유 훼손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이 마약성 진통제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만큼 준공영방송을 운영할 경영자로 일단 적격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마약사범 이사장에게 연합뉴스 TV를 넘기려는 작전 세력의 배후는 대체 누구냐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YTN 관련해서도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거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있고 유 회장의 동생과도 호영호재하는 특수관계란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부위원장이 즉각 YTN 매각 심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무방비로 노출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노출돼 있다. 이런 언론계 지적이 나와요. 지금 법을 보면요, 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사의 경영원이 기존 대주주 의사나 경영 실적과는 무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자본의 손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마련이 돼 있는데요. 네. 현행 방송법을 보면 신문이나 언론사가 해당 채널의 지분 30%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을지학원 같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돈 있는 민간 주주가 30%에서 단 한 주만 더 확보를 해도 경영권을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론사의 지분 소유 한도를 일반 주주의 한도보다 낮게 잡아놓은 건데요. 을지학원이 소액 주주 지분들을 몰래 사들여서 연합뉴스 TV 전체 지분의 30.08%를 확보하니까 당장 30% 룰에 발목 껴 있던 연합뉴스를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게 바로 이 조항 때문이란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종편 채널들 역시 적대적 인수합병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이 돼 있어서요. 조속히 이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언론계 얘기하자면 한참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뭐 사모펀드라든가 과거에는 사실은 그 건설업자들이 주로 지역 신문들을 뭐 겨냥해가지고 대주주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중앙 일간지도 지금 건설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게 언론계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많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정치권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습니까? 네, 인연혁신위가 총선에서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는 안을 제시했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총선 기획단이 이것보다 좀 더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컷오프 비율에 대해서는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서 오늘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혁신위가 앞서 3호 혁신안으로 청년들에 대해 일정 비율 할당 공천을 해야 한다고 내놓은 바 있었는데 네. 이것 또한 청년을 연령대별로 나눠 가산점을 주는 방안으로 오늘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이 조기 해체설이 자꾸 흘러나오는데 지도부 입장은 어떻나요? 엊그제였는데 혁신위가 마지막 5호 혁신안을 낸 후에 12월 초에 활동을 조기 종료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지도부는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공식 활동 기한인 12월 24일까지 활동을 채울 예정이고 여기에 법적으로 2주까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만큼 2주 더 활동할 수도 있다라고 최근에 이렇게 정했고 또 인요한 위원장이 다른 혁신위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혁신위원들은 내부적으로 조기 해산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도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것과 무관하게 혁신위가 용산과 당의 수직적인 관계를 타파하라는 당내 요구를 좀 묵살하고 있고 또 이 용산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인요한 위원장이 권고했던 친윤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당이 이렇다 할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혁신위 무용론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한겨레하고 인터뷰 때 대통령은 나라님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 지금 지도부하고 친윤 쪽에서 불출마 선언이나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가 그러면은 희생하고 험지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와 붙겠다는 그 의지도 불사해서요.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눈물나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네. 민주당은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발언을 한 게 지금 논란이 돼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특히 여성 비하 발언으로
최강욱 전 의원이 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오늘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 비상징계를 내렸어요. 네, 윤석열 정부를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암컷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발언 사흘 만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비상징계 결정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당의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비상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건데요. 어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재명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엄중 경고한 데 이어서 오늘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직접 사과를 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좀 여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아직 당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의원들끼리 서로 논박을 하고 있다고요?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요. 지지자들도 의견이 갈려서 논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우선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당내 이른바 수박들이 비명계는 봐주면서 최강욱 의원은 작살을 냈다면서 선별적인 작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최 전 의원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맥락상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다는 의견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젯밤에 단체 채팅방에서 아주 날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원욱, 전재수 등 의원들이 당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 쎄 빠지게 골목 돌아다니면 한 방에 말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민영배, 박찬대 등 친명 의원들이 당이 망가졌다니 조선일보가 곧 민주당의 기준이냐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좀 당내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 높이고 있어요. 네, 신주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최 전 의원에 내려진 징계를 놓고 귀를 의심케 하는 원색적인 막말을 한 여성 비하 치고는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지적했고요. 최근 한동훈 장관과 설전을 벌인 송영길 전 대표까지 싸잡아서 정치 퇴행을 이끈 당사자들에게 민주당이 정계 은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그 앞서서 각종 설화들로 곤혹을 치러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만큼 총선을 앞두고 당내 내부 단속을 좀 강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53명이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달라, 뭐 이런 성명을 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선거제 문제는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개특위도 가동되고 있고 뭐 여야도 이제 논의를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는 뭐 밀실 합의만 남았다. 이제 공식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논의를 하기에는 좀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한번 열어서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추진을 지도부에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이 53명이 모여서 오늘 또 한 번 성명을 내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상희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선거 후에 비례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이탄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해서 당론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 모두 요약하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위성정당 출현을 좀 막기 위한 방안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예. 다만 이에 대해서 아직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양당 구도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기를 시도한다,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이들의 목소리가 과연 관철이 될지 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정당 보조금 50% 삭감한다거나 그건 뭐 통합했을 때 얘기잖아요. 네. 통합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연대하면 되는 거고. 그럼 위성정당 못 막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네. 물론 일정 부분 위성정당을 제어하는 장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완전히 막으려면 결국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건 권역별 비례하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권역별 비례를 과거 전국구처럼 병립형으로 해야 된다. 네. 민주당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안 내는 거고. 입장을 안 내놓은 상황에서 이제 병립형과 준영동형을 뭐 이제 조금 섞어서 그 절충안을 여러 가지 안으로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합의는 본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선수들이 막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선거제 개편 아직까지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게임의 룰은 빨리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어젯밤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의 주장대로 정찰 위성 발사에 과연 성공한 것인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하기 전에 일본 해상보안청에 자신들이 언제 발사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실제 통보한 시간보다 한 1시간 정도 빨리 발사를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예, 정확히 얘기하면 1시간 17분 정도 이제 빠르게 발사한 꼴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예고 기간은 11월 22일 0시부터 해서 12월 1일 0시까지를 예고 기간으로 이제 통보를 했는데, 예. 바로 예고 기간이 시작되는 22일 직전에 1시간 17분 전에 전격적으로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기습 발사 형식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우선 기상 조건을 좀 예를 들 수 있는데, 예. 당시 그 발사 시점에 북한 전반이 21일 오후가 습하고 상당 부분 구름이 낀 사실상 그렇게 일기에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22일 예고된 그 첫날에 22일 오전이 오히려 이제 기상 조건이 좀 좋은 편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 좋은 상황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한 걸로 봐서는 오히려 좀 그 기상 조건보다는 의도적으로 좀 기습 발사를 노린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제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이제 이 위성 발사와 관련된 감시 관측을 사실상 예고 기간부터는 더 촘촘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바로 예고 기간 직전에 발사함으로써 나름대로 좀 그 관측을 좀 회피하고 기술적으로 발사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일단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군 당국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한데 북한 측은 발사가 성공적이었다 이러면서 괌 미군기지를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어떻게 네네. 평가하세요? 발사 성공한 것으로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북한이 사진을 실제 위성에서 이번 발사한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가 성공 직후에 이제 평양 종합관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 방문한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 중에는 종합 관제소의 지휘소 내부의 그 사진이 공개됐고요. 예. 그 커다란 대형 스크린에 소위 이제 그 위성을 발사했던 그 궤적을 보여주는 일종의 스크린이 이제 펼쳐져 있었던 건데, 그 네. 내용을 보면 이게 위성 사진이 아니라 보통 우리 구글어스와 같은 일종의 위성사진 이미지를 그래픽 형식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 예. 위에 이제 자신들의 지금 궤도 진입한 위성이 어느 쪽을 궤도를 지나고 있는지 요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현황판과 같은 개념이라서 네. 위성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개념은 아닙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발사체가 정확하게 3단 분리까지 다 되고 나서 예. 위성체와도 분리가 돼서 위성체가 나름대로의 조종 능력을 발휘해서 궤도에 잘 진입해서 안착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공 조건이고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 정찰 위성의 기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든 정찰 능력을 진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위성체가 정확하게 이제 그 진입한 궤도 내에서 예. 광학 카메라를 실제 위치 조종을 해서 찍고 그것을 송수신 체계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화해서 정확히 위성 본부로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관제센터로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과정들이 정확하게 한 시뮬레이션으로 성공을 해야지만 사실상 이제 이 위성 정찰 위성이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로는 어떻든 위성이 궤도 진입한 것은 어느 정도 한미 당국도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궤도 진입 이후에 과연 위성체가 정확한 정찰 위성 능력을 발휘하냐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도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으로는 한 3일에서 7일 정도 내지는 좀 7일에서 한 10일 정도의 일정 기간을 이 세밀 조정이라고 하죠. 위성이 그 궤도에 진입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궤도에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찍고 싶은 위치를 갖다 찾기 위해서 계속 위치 조정을 하고 자세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일종의 이제 궤도에서 세밀 조정을 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훈련을 하고 그 조정 능력을 관제센터가 계속 교신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안정성을 확보하면은 그때부터 위성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지금 이제 북한이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런 광학 능력까지를 확인하려면은 앞으로 한 일주일여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북한이 그걸 찍었다고 해도 공개할지 여부도 다소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일단 그 만경 1호라고 하는 이 위성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평가하기로는 그 정도 북한이 그렇게 그 정찰 위성으로 활용할 만큼의 광학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뭐 네네. 아무리 카메라가 좋다 하더라도 뭐 적외선 촬영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결국 구름 밑에 있는 것까지 지상까지 네네. 관찰하는 게 가능하다. 관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기술력이 어느 정도 평가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아니 근데 뭐 일단 추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지난 4월에 김정은 총비서가 국가우주개발국, 근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국가항공우주개발총국이 됐는데요. 예. 여기에 현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탑재할 위성체의 모습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성체의 전체적인 크기 그리고 그것에 장착될 광학 카메라의 대략적인 어떤 윤곽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정도의 크기와 광학 카메라 모습이라면은 상당 부분 카메라 해상도가 낮을 것이다 판단을 하는 것이고 네. 전체적으로 한 300kg 정도의 그 무게를 감당하는 정도 수준이라서 전체적으로 장비가 크게 틀리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촬영된 영상을 나름대로 송수신하는 체계라든가 광학 카메라 여러 가지 장비가 실리는 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전체적으로 위성은 정찰 위성은 그 굉장히 내구력이 수명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적에 대해서 자세 위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 소비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명력이 상당히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술력이 좋은 미국조차도 한 2, 3년, 길어야 2, 3년이고 보통 짧으면 1년 정도 그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요. 예. 북한이 지금 보인 것들은 그런 부분에서 내구력도 상당히 약해 보인다라는 것이 좀 대부분의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이제 조악한 아마 그 위성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3m급 정도로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정찰위성 기능을 하려면은 해상도가 한 1m급 정도는 필요한데 한 3m급 정도 나오는 것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3m급이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군사적인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해상도는 어느 정도 그것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1호기입니다. 1호기 하나 가지고는 이게 뭐 정찰위성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고요. 보통 5개 이상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개를 띄우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띄울 때마다 기술적 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해상도가 높거나 아니면 최소한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한 위성들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당장은 해상도가 낮지만 전반적으로 향후에 좋아질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위협도 수준은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만리경 1호에는 러시아 기술이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도와줬다고 하면 훨씬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향후 계속 만리경 2호, 3호, 4호, 5호까지 이렇게 가는 가운데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좀 도움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워낙 2차 발사 이후에 89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중간에 중러 정상회담이 있어서 뭐 기술 지원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더라도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실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력이 상당히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설계가 있고 그 원형을 갖다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 엔진의 성능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정도의 기술 자문이 일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 부분 그래도 궤도에 진입하는 발사체의 안정성은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위성체의 광학 능력이라든가 송수신 능력이라든가 조종 능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북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 89일 만에 개선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그 러시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기술 협력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번에 그 능력이 아마 투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제 북러가 여기에 대한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발사체에 대해서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발사체가 단분리 제대로 못 돼가지고 계속 실패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천리마 일형이라고 북한에서 부르더라고요. 네네. 이건 네. 어떤 그동안의 발사체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까? 예. 일단 지금 그 발사체의 외형적인 모습은 1차, 2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아마도 올해의 그 정찰위성을 반드시 올리겠다고 중점가업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위해서 미리 이 발사체의 설계를 하고 그 발사체에 대한 원형들, 그 모형들은 이미 몇 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안에 탑재되는 엔진이라든가 엔진의 조정 능력, 단분리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1차, 2차가 이제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외형적인 거는 천리마 1호가 1차 발사체부터 계속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체는 천리마 1호, 그 다음에 맨 위에 탄두부에 설치되는 위성체는 만리경 1호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던 거군요, 이름이. 예.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이름은 동일했다. 다만 이제 엔진 부분에서 좀 불안정했던 1단 부분의 노즐을 좀 더 확장시켜서 4개의 노즐로 아마 조금 더 추진력을 보강했을 가능성, 그리고 2단 분리 과정에서 좀 더 조정 능력, 방향 설정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확보했던 문제, 그다음에 3단하고 위성체가 분리된 이후에 위성체가 나름대로 대기권에서 자세를 찾아가는 부분, 이런 약간 정밀한 기술들을 요번에 네. 나름대로 개선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ICBM 기술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뭐 그 효력 정지 선언하자마자 뭐 정찰기를 띄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던데요. 아예 9.19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왔는데 일부 조항, 뭐 특정 조항만 효력 정지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게 상당 부분 이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에 가깝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의 주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정찰 능력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우리도 상하는 정찰 부분에 있어서의 제한 지점을 풀어버리겠다. 약간 이제 맞대응 카드로 이제 9.19 군사합의에 있는 정찰 부분을 이제 가져온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는 다 아시겠지만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 구역들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상 부분과 공중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동부와 서부 부분에서 25km, 그다음에 20km, 그다음에 동부에서는 40km 지점까지는 터로, 그러니까 고정익과 회전익, 그러니까 소위 헬기나 아니면은 고정되어 있는 날개를 갖고 있는 비행체 같은 것이 접근하는 것을 일정 거리에서는 제한을 하는 이제 개념입니다. 예. 근데 이것들을 사실상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효력 정지를 일단 잠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 이유는 그렇게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해 왔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서 정찰위성까지 띄우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찰 능력을 굳이 제한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나름대로의 일종의 맞대응 카드로 이것을 효력 정지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건데요. 예. 나머지 뭐 그 지상 부분에 있었던 완충 부분이라든가 또 해상 부분에서의 완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정찰을 제한했던 공중 부분에서만 일단 부분적으로 효력 정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전면 파기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북한 측에서 부분 파기라는 것을 과연 수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으로 그게 무슨 부분 자신들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특정 부분만 효력 정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사실상 니네들이 먼저 전면 파기한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맞대응을 하고 나선다면은 네. 상당히 이제 북한도 이제 전면적 파기처럼 이제 행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핵무기 고도화의 절대적인 고리가 될 수 있는 정찰위성을 개발한 것에 대한 일종의 네네. 맞대응 카드로 정치적인 어떤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뭐 완전 파기를 한다 그러면은 북한도 또 뭐 우리도 그럼 무시할 거야 그러면서 더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 이것까지도 검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해온 것으로 유명하죠. 대통령 재임 당시 기후변화 위험성은 사기라며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기도 했는데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나 세계적인 석학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대형 서점에서 네. 이렇게 기후변화 부정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 네.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거 보고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아까 석학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노벨상이라고 하면 각 분야에서 이제 거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3인방이 있습니다.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물리학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걸 연구한 공로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예. 이 중에 미국의 그 존 클라우저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기후 변화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 왜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노벨 물리학상을 탄 과학자가 네. 기후 변화는 없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하는 겁니까? 일단 이분이 뭐 원래부터 기후 부정론자였나 이거는 잘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발언이 기사화된 게 진짜 최근 들어서 한 얘기거든요. 예. 이제 우리 이제 기후 부정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력화되고 하지는 않았지만 네. 미국에는 계속 이렇게 막 논리적 근거를 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리처드 린젠이나 스티븐 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클라우저 박사는 사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인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 6월에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그런 발언을 오. 했어요. 그때 이제 퀀텀 코리아라고 하는 이게 꽤 큰 규모의 행사였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축사를 하러 왔는데 여기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세계가 나쁜 과학, 잘못된 정보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과 기업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꺼내더니 이제 IPCC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기후 위기는 없다. 200배 정도로 과장되고 오해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분이 그 퀀텀 코리아라고 하는 행사 한 달 전에 CO2 연합이라고 하는 이 기후 부정을 설파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 이사로 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도 이제 미국에서 열린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을 화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지구는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기후 부정론자라고 칭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부정했다고 하는 사실은 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양자역학을 연구한 클라우저 박사는 기후변화를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근데 클라우저 박사도 좀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어요. 이제 기후 부정론 얘기를 하다가 예. 1970년대에는 내가 하는 이 연구가 무의미하다라는데 압도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학계에. 예. 내 결과물이 인정받고 상을 받기까지 5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의견이 바뀌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럼 혹시 기후변화도 그렇지 않을까? 앞으로 나중에 네. 이거 기후변화는 원래 없었어. 기후위기는 없는 거야. 이렇게 네. 얘기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아무래도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벨상 수상자가 또 말을 하니까 네. 왠지 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양자역학도 그렇고 우리 뭐 지동설, 뭐 천동설, 천동설에서 지동설 바뀐 것도 그렇고 네.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전까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였던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당연하다고 믿었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던져서 이제 논쟁이 불붙었던 거잖아요. 근데 기후변화는 좀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과학이라는 게 이제 뭐 오랫동안 원래부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정설이었고 네. 거기에 무슨 기후 부정론자들이 새로운 근거를 나와서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후
기후변화 과학,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과학이 자리 잡기까지는 사실은 그동안 이미 수많은 이제 막 논쟁들이 있었고 사실 이렇게 굳혀진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 논쟁이 있었다고 하면 네. 기후 부정론은 새로운 주장은 또 역시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온을 덮을 수 있다, 온실기체다, 온실가스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미 1850년대 그때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네, 맞아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네, 존 틴들이라고 예. 하는 과학자가 이제 실험으로 밝혔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유럽은 이미 그때도 석탄을 많이 썼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지구 기온이 오를 수도 있겠는데라고 전망한 과학자도 있었고 예. 그런데 이게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까지도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라는 건 알겠다. 그런데 지구 기온을 또 떨어뜨리는 요인도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만약에 맞붙으면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아냐. 약간 이런 맥락으로 좀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넌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기온을 떨어뜨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는 기온을 올리는데 예. 이제 기온을 떨어뜨린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뭐 어떤 들면 거요? 우리 런던 스모그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1950년 60년대만 해도 엄청 그 대기 오염이 심했으니까 예. 이 시커멓게 막 요즘 말하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하늘을 가리면 햇빛이 이제 지구까지 닿지 않잖아요. 지표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안 드니까 이제 냉각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구 자전축이라든가 아니면 공전 궤도의 어떤 찌그러진 정도 이런 것들이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서 서서히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변동도 어떤 지구 기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러저런 요인 다 합쳐보면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지구 온도를 올린다 해도 사실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거 불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이제 70년대까지 활발하게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온난화가 진행 중이다 아니다를 놓고서 막 1대1로 팽팽하게 맞섰느냐 네. 그건 아니고 당시 이제 나왔던 그 주장들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한 1대6 정도로 그때 당시에도 이미 온난화를 전망하는 논문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언론이 역시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이제 미국 주요 언론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면 냉각화의 시대가 온다 막 이렇게 막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 학계에서 얘기됐던 것보다 좀 과장되게 대중들에게 전달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지금 기후 부정론자들도 계속 가져와서 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좀 두고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 구조를 쌓게 되는 거죠. 그럼 클라우저 박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부정론이라는 게 여러 층위가 있는데요. 이제 아예 트럼프처럼 말도 안 돼, 다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네. 과학자들은 주로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좀 더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클라우저 박사도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니라 구름의 양이다. 그런데 이제 구름이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건 순냉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스모그 얘기하신 것처럼 태양빛을 가리니까. 네. 예. 근데 이분이 진짜 이 대기 과학 쪽도 잘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구름이라는 키워드를 잡은 건 영리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후 민감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로 오르면 이제 기온은 얼마나 오를까라는 걸 이제 말하는데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막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감축 목표를 다 모아봐도 이번 세기 말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한 2배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올랐을 때 온도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걸 전망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막 정확하게 예측하기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름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어디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지만 또 이게 구름이어도 이게 저기 높이 떠 있냐 아니면 낮게 깔려 있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온난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건 오히려 온난화를 좀 방해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이런 기후 민감도를 추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석연료에서 나온 그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이런저런 거 다 따져봐도 한 3도 정도 오를 거다라는 게 지금 IPCC의 전망입니다. 근데 지구에 떠 있는 구름이
그냥 지구를 꽉 채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한쪽에서 비 내리면 한쪽에 구름이 생기기도 하고 네. 또 구름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거의 총량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름의 양도 양인데 만약에 구름이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이 전체 지구를 꽉 차고 이런 건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구름이 위에 있냐 뭐 대기에 있냐 하층운이냐 상층운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상층운 같은 경우가 이제 지구 기온을 덮인다라고 예. 알려져 있고 하층운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사실 반영하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 계산이 복잡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변수만 집어넣어도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네. 만약에 그게 한 10가지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우리가 계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기후 부정론자들의 주장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화석연료 그런 기업과의 유착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트럼프도 사실 뭐 지지 기반 따지고 보면 화석 연료 쪽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미국의 코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어떤 이제 코크 가문의 회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석유 뭐 정제도 하고 석유 화학 산업도 하고 하는 데인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싱크탱크나 이런 쪽에 한 그 1,900억 원을 후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오늘 그 문제가 된 클라우저 박사 같은 경우도 그분이 이사로 등재된 CO2 연합이라는 곳에 이사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 뭐 엑손 모빌의 로비스트이자 미국 석유협회 CEO 출신이고 또 이 CO2 연합의 전신격인 마샬 인스티튜트라는 데 또 있는데 여기 역시 엑손 모빌로부터 자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럼 기후 부정론자들의 뒤에는 석유 기업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뭐 이런 쪽 부류로 속하는 리처드 린젠이라고 하는 교수도 이제 영국의 일간지에서 뭐 석탄 회사 피바디라고 있는데 여기서 후원금을 받아왔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 말고 기후 부정론을 믿는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럴까를 보면 이제 뭐 이제 환경 규제를 일종의 공산주의 버금가는 막 자본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막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기후 변화에 별로 관심도 없고 모르는데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서 이건 가짜라고 하니까 여기에 그냥 휩쓸려서 혹은 소외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전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06도 높은 것으로 관측됐어요. 이게 예. 사상 처음으로 2도선을 넘긴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일시적이니까 이걸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2도라는 걸 찍었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 같아선 이 기후 부정론자들 얘기가 차라리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맞는 듭니다. 말이에요. 아니 너무 추워지면 어떡해요. 적당해야지 그것도. 자,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에 맑아지겠고 밤에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에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 산지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9도, 광주 12도 등 전국이 6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대구 19도 등 전국이 11에서 21도로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20도 가까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아침부터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경기 남부와 충청권, 광주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서울과 인천, 강원 영서와 전남은 오전에, 영남권과 제주권은 오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경상권 동해안도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 12도, 습도 68%,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며칠 사이 전 세계 IT 업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죠.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열풍의 주역인 샘 올트만의 해임 소동이었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전격 해임된 지 닷새 만에 다시 오픈 AI 최고 경영자 자리에 복귀하면서 소동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사건이 발생한 배경이 된 내부 갈등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사진 다수는 인공지능이 너무 강력해지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만큼 위험 통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올트먼은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익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한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인공지능 역사의 중대 변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불과 몇십 년 뒤 인류를 위협하는 무서운 괴물이 돼 있을지도 모르는데 인공지능이 초래할 피해를 막기 위한 국제협력 움직임은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서 매우 더디다. 이거 너무 지나친 우려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공지능과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바뀌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국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341만 개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가 가수나 경호원 등 대면 접촉이나 관계 형성이 필수적인 직업에 견져 사라질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숙박 음식점, 음식업, 예술, 스포츠, 여가 등 대면 서비스업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길을 끈 부분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늘지만 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줄어 임금 불평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컴퓨터 혁명 시절 사무직과 중간 관리직 일자리가 가장 먼저 사라졌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고소득 전문직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상당수 중간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일자리만 남게 된다. 그렇다면 고용시장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소유하거나 활용하는 기업 소수의 1%와 그렇지 못한 99%의 저임금 노동자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 슬며시 걱정이 드는데요.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상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지금 그대 곁에 있다면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 세상에서 귀한 그 어느 거라도 쉽게 얻을 수가 없다고. 마음은 언제나 귀한 걸 원하지. 깊은 곳에 간직하려 하지. 때로는 그것을 빼앗으려 하지.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나에게 귀한 거라면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 너에게 귀한 거라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 마음은 언제나 귀한 걸 원하지. 깊은 곳에 간직하려 하지. 때로는 그것을 빼앗으려 하지.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나에게 귀한 거라면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 너에게 귀한 거라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 우리에게 귀한 거라면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 너에게 귀한 거라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 내가 만약 지금 그대 곁에 있다면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 세상에서 귀한 그 어느 거라도 쉽게 얻을 수가 없다고.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빛과 소금의 귀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아 듣고 오셨습니다. 빛과 소금 노래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06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학교 급식 조리사까지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니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청취자 신영아님께서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네요. 이렇게 빨리 대체될 줄은,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불과 지금 챗GPT 나오고 난 다음에 1, 2년 사이에 이렇게 인공지능 붐 일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 뒤쯤이면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역할을 할까? 사실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빨리 발전하는 세상에서는 1년 뒤 세상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 개발 속도로 본다면
인간의 지적 능력을 거의 뛰어넘는 수준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로봇 기술까지 접목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동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은육팡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부터 학교 급식 조리 로봇이 등장했잖아요. 이거는 뭐 아주 일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보다 훨씬 더 고도의 기술을 갖거나 반복적인 직업을 대체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발전하는 게 우리가 행복하는 길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쯤 고민해 가면서 꼭 기술 발전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생각해 나가면서 인류가 좀 너무 지나치게 돈을 쫓는다거나 욕망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소식 이렇게 접하고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이 훅 하고 나왔다 그래야 되나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합의를 했다고요? 카타르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강요회의에서 나흘 동안 임시 휴전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50명의 인질을 10명씩 단계적으로 하마스가 풀어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인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 수감자 150명을 석방할 방침인데요. 게다가 이 인질들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허용해서 휴전 기간 동안에는 300대의 트럭을 통해서 가자 지구에 연료를 공급하는 일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일은요. 인질 석방은 현지 시간으로 23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이스라엘 정부는 하루에 10여 명씩 나흘에 걸쳐서 50명이 석방되고 인질 10명이 추가로 풀려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늘리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은 모두 240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추가 석방 협상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휴전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가자 지구에 연료와 인도주의적 지원이 허용된다는 건 참 다행이고요. 제가 오늘 신문 기사 제목들을 보고서 제일 인상 깊었던 제목이 뭐였냐면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이 3일 동안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다 였습니다. 3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휴전을 환영한다면서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서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 과정에서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인질들이 석방되도록 한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마스가 석방하는 1차 인질 50명 중에서 미국 국적자 여성 2명, 3세 어린이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공정에 처했잖아요. 미 그 정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한 400명이 바이든 잘못 가는 겁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됐었잖아요. 네, 대통령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인질로 잡혀 있는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더 우선순위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이 일어난 초기부터 우리 국가안보팀과 영내 협력국들과 긴밀히 공조해서 동료 시민들의 석방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한 건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일시적으로 휴전이 성사된 것은 미국의 역할이 좀 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스라엘 측의 교전 중단을 설득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 합의 이후에 나머지 인질도 비슷한 방식으로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휴전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계속 전쟁이 이어질지 많은 분들은
계속 이제 휴전 상태가 이어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는 네. 아닌 거죠. 현재까지로는 그게 아닐 거란 전망이 우세한 게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전쟁 중이고 우리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때까지 계속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물론 46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합의한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네. 이번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만약에 모든 전투가 중단이 되면 기습 공격으로 인한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이제 이스라엘의 판단인데 다만 이제 50명의 인질이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질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속 전투를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근데 이스라엘은 테러 집단과 거래가 없다라고 하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한꺼번에 바뀌는 게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내부에도 극우 인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는 교전 중지 기간이 닷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이타마르 베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을 포함해서 극우 내각 인사들이 이것을 어깃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한 듯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한 강요회의에서 인질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일시 휴전한 이후에 우리가 전쟁을 멈출 것이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다.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하마스가 남아있는 인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꾸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인질 10명씩이 풀려나잖아요. 그러면 인질 협상이 계속되면 될수록 휴전 기간이 좀 늘어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변수는 지금 인질 상태가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인질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포함한 다른 무장단체들과의 충돌도 지금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요. 국제적인 압박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휴전을 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민간인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임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금 거의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다 도심을 파괴해 버렸단 말이에요. 가자 지구는 별도로 교육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모든 데를 다 막아놔가지고 네. 그럼 그거 누가 복구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책임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것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러시아 국적 소매치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3명이 역할을 나눠서 네.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유기적으로 서로가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소매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남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해서 15일 구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39호선에 지하철에 막 혼잡할 때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9일 동안 총 45시간 지하철에 머물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558만 원, 백화점 상품권은 154만 원, 휴대전화 석 대를 압수했는데 경찰이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역할을 나눠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요.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피해자 앞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보통 이제 바람잡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기계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직접 승객들의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는 역할은 요 3가지 역할로 분담을 해서 지갑을 쏙쏙 빼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을지로 삼가역
의 그 영상을 보면 네. 외국인 남녀가 여성 승객 한 명을 또 같이 이렇게 내립니다. 앞에서 옷을 여미거나 막 이렇게 시선을 끄는 찰나에 외국인 남성이 이제 가방에다 손을 대가지고 지갑을 훔치는 건데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원정을 왔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여성이 한국에 와서 이런 역할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15일 안에 도주를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 사이였던 두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1일 저녁 7시쯤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네. 15일 날 출국할 비행기표를 미리 샀다. 그래요. 그럼 잠깐 와가지고 이른바 속칭 한탕하고 가자. 네. 근데 범행 타깃이 주로 여성들이었다고요? 예, 그 요즘 에코백이라 그래서 잠금 장치가 없어요. 그 가방은. 그래서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을 맨 여성들을 주로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CCTV를 보면 에코백을 맨 여성을 보고 열차를 탑니다. 예. 그런 다음에 한 정거장을 지나고 피해 여성과 나오는 장면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승객을 잽싸게 뒤에 따라가서 왼손으로 지갑을 빼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정신은 딴 데 이제 팔게 한 다음에 그렇죠. 시선을 딴데 에코백은 이렇게 돌리고. 열려 있으니까 윗부분이 예, 거기다 그러니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낸다고요. 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의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잠복 미행을 해서 13일 날 긴급 체포한 상황인데요.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하고요. 상품권도 지금 1년 번호 조회를 해서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포함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가방을 매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네. 가방을 옆이나 뒤로 매기보다는 앞으로 매시는 게 상대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려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이 신경이 곤두서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지도 교수가 전공의를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공의 4년 차인 A씨가 담당 교수의 상습적인 폭행을 폭로했습니다.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환자들이 다니는 복도, 심지어는 외래를 보러 온 환자 앞에서, 심지어는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따로 불려갔다라고 하고요. 29일 날 병원 내에서 교수님한테 갈비뼈를 걷어차였고 같은 달 31일 의국에서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했답니다. 9월 21일에는 회진 준비실에서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고 뺨을 맞았다면서 관련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네. 수차례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가서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다. 목덜미가 잡힌 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 폭행뿐만 아니라 돈도 갈취당했다고 합니다. 수술 결과에 따라서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폭행을 당하면서도 사실은 전공의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교수님이고 예. 지도 교수님이고 이를 문제 삼았을 때 지도 교수가 어쨌든 우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꾹꾹 눌러 참았는데 인력이 중요한 대학병원 환경상 의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나 하나 참고 넘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고요. 선배들도 이 교수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고 아마 그대로 두면 이 폭행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차 피해를 막고 교육 수련부 차원의 보호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수가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사람 잡을 의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측도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네, 진료행위가 전면 금지가 됐는데요. 기존의 임시조치 내용을 일부 강화해서 당직 등의 업무에서도 배제한다고 합니다.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고요. 징계위원회 결정까지 피해 전공의와 해당 교수의 접촉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료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파장이 커지면서 모든 수술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 교수거든요. 네.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전공의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나 외과의 네.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기에는 조금 미비한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거는 병원 차원에서 그냥 징계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네. 사법 처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경찰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병원에서 수개월 전에 직원 간 가혹행위가 또 있었다고요? 예. 이 직원들 간의 폭행 행위인데요.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30대 정규직 직원이 20대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가해자가 라면을 끓이려고 데우던 고열의 물을 피해자 어깨에 부어서 화상을 입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신고를 받은 병원 측이 당사자 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좀 이 이후에 그 병원의 조치가 약간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가해자에 대해서 6월 달에 윤리위원회 회부를 했거든요. 지금 11월이잖아요. 예. 8월에 인사위원회 회부를 거쳐서 현재는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 통보해서 징계 결정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외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오게 되는 게 의사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징계 결정이 수개월간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이 가혹행위 가해자가 사건 직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12월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지연돼서 내부 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대병원 측에서는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질 것이고 미룬 게 아니라 징계 절차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아무리 그 정규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계약직 직원의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한다거나 라면을 끓이려고 데웠던 물을 뜨거운 물을 피해자 어깨에다가 붓고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 로봇이 처음 공개됐다고요? 네, 이렇게 보통 시중에 가면 커피를 로봇이 내려주는 경우 네네. 가끔 보시잖아요. 그 비싼 로봇이 이제 학교에 배치가 된 건데요.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입력값을 입력을 하니까 예. 그 예를 들어서 닭을 튀긴다. 그러면 조리하시는 분들께서 그 이제 튀김옷을 다 입혀가지고 이렇게 그 그릇에 담아놔요. 네. 그러면 그거를 딱 들어 올려서 예. 이렇게 튀김을 잘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국 같은 것도 직접 이렇게 젓는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사용한 용기를 정확하게 선반에 넣어서 정리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조리사분들이 그 기름 냄새가 나는 곳에 2-3시간 계속 서서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거는 사실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서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지만 학교 급식은 양이 많은 데다가 이 분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상황이잖아요. 폐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온 조리 등을 이 로봇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일하던 조리사와 영양사 7분은 그대로 일을 하지만 로봇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아침에 이제 메뉴에 따라서 매뉴얼을 입력을 하면 로봇이 그 지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작을 세밀하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보통 급식이 한 720인분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 급식실의 종사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6%가 로봇 덕분에 기존에 대비해서 25%가량 업무가 줄었다고 답을 했고 학생들도 만족을 하더라고요. 튀김 같은 경우는 잘 된 데는 좀 바삭바삭하지만 안 된 데는 좀 눅눅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학생들의 그 소감도 있었습니다. 여러 면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우선 좀 비쌉니다. 한 대가 로봇 팔하고 인덕션하고 프로그램만 1억 5천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물때 기름때 관리하는 것도 조리사 분들의 담당 몫이고요. 움직이는 반경을 고려하면 천장이 높아야 돼가지고 네. 지하나 아니면 반지하에 조리실 있는 학교에는 지금은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한계는 있지만 그동안에 산재 문제가 너무 네.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덜어주면서 급식실에 계신 분들의 그 노동 강도도 좀 낮아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드는데 또 로봇 청소하는데 훨씬 더 힘든 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네.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좀 좋은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늘도 홍지의 아트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트 디렉터 하다가 좀 발음에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아트 딜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가나 컬렉터 이야기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혹은 뭐 미술관이나 갤러리, 경매 등에 대한 기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네. 근데 미술계의 중요한 포지션인 딜러에 대한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세계적으로 미술사를 움직일 정도로 중요한 딜러들이 있어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장 네. 많은 작품을 기부했던 사람도 컬렉터가 아니라 아트 딜러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트 딜러는 그러면 큐레이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큐레이터는요. 미술관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을 뜻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학예사 혹은 학예연구원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상업기관인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갤러리스트라고 하는 게 좀 맞아요. 네. 개념적으로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함을 비영리 기관뿐만이 아니라 사업기관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한국에는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큐레이터는 미술관, 갤러리스트는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예. 그럼 아트 딜러는 누구냐? 갤러리스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왜 애매한 이유가 네. 갤러리 소속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딜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다시 말해서 큐레이터는 작품을 연구하는 사람, 아트 딜러는 소속이 있건 없건 작품을 사고 파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트를 딜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 증권가에도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고 또 펀드를 판매하는 펀드 판매원이 따로 네네. 있는 것처럼요. 네.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역할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품을 사고 파는 딜러보다는 작품을 분석하는 연구원이 사실 역사적으로 좀 더 의미 있게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명칭 자체도 좀 그런 느낌이 그쵸.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혹은 뭐 약간 상하이 개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이론을 펼치고 또 그 이론이 논문이나 칼럼 등의 텍스트로 남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구원이나 이론가들이 좀 남아있기가 네.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아트 딜러들이 작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굳이 또 작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지는 않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네. 그냥 중개만 하고 중개 수수료 정도로 만족하는 딜러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몇몇 아트 딜러들은요. 작가를 발굴하고 후원하고 또 지지하는 그런 패트론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뮤지엄이 형성될 때 가장 많은 작품을 기부하는 기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미술사나 미술시장에서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아트 딜러 한번 오늘 알아보시죠. 쭉 설명을 들었지만 다 영역이 조금씩 겹쳐가지고. 네, 맞아요. 네, 아트 딜러도 굉장히 포괄적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방금 전에 했어요. 네. 그냥 단순히 그림을 사고 팔 때 네. 중개 역할도 할 거고 사서 내가 보관하면 컬렉터가 될 거고. 맞아요. 그걸 그리고 조금 또 더 잘 팔기 위해서는 연구해서 막 작가를 알려야 연구하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인 작가를 발굴해서 한 10년 뒤쯤이면 유명한 작가가 되면 네. 그 발굴한 사람이 될 거고. 맞아요. 그러면 아트 딜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아주 많습니다. 그럼 유명한 아트 딜러가 있어요 혹시? 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해드릴 아트 딜러는요, 예. 앙브로아즈 볼라르입니다. 볼라르. 어서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볼라르, 예. 네, 설명을 드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볼라르는요, 세잔과 피카소, 마티스의 첫 번째 개인전을 열어주면서 그들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근현대 미술 이야기를 할 때 피카소의 큐비즘을 빼놓을 수가 없고 예. 또 세잔은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만큼 근현대 미술의 태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이 볼라르라는 아트 딜러. 화상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 딜러거든요. 예. 볼라르는요, 프랑스령인 그 레위니옹이라는 인도양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다가 법대 진학을 위해 파리로 왔는데요. 파리로 오고 나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작은 섬이랑은 다르게 막 미술이 너무 그랬겠죠. 네, 발전을 네. 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면서 미술에 빠져들면서요, 법 공부는 중단하고요.
아트 딜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화상들처럼 상인들이 파는 데생이나 판화들을 사다가 되팔며 사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뭐 딱히 발굴하거나 연구하는 거 없이 예. 이제 사고 되팔면서 중개 중개. 수수료를 챙겼던 정도인데요. 1,000원에 사서 1,100원에 팔고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할수록 그 미술에 매료되면서 또 그가 이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마네의 미망인에게, 그러니까 마네가 죽고 나서 미망인에게 구입한 마네의 데생과 유화 스케치들이 있었는데요. 네.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그린 그 에두아르 마네의 이야기거든요. 예. 인상주의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모네나 르누아르 등 당시 인상주의 작가들이 막 따랐던 작가예요. 예. 근데 이 작가의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생이나 유화 스케치 같은 그런 것들을 해서 전시를 여는데요. 예. 1894년 이 작품들로 전시를 열면서 볼라르가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인상주의 작가들을 만날 인연들이 생기는데요. 네. 이때 만난 게 르누아르예요. 볼라르는요, 이 르누아르의 화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내가 너의 딜러가 되어줄게. 네. 전속 딜러가. 이런 느낌으로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 르누아르는 원래 먼저 오랫동안 일을 함께 했던 폴 듀랑리엘이라는 화상과 이제 연이 있었는데요. 의리 때문에 둘이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때 르누아르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연결된 화상이 아트 딜러가 없는 천재 작가가 하나 있는데 예. 소개해줄까? 하면서 폴 세잔을 소개해 주는 거죠. 이거 딜로 하려면은 인맥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맞아요. 만나게 되면은 그 네. 주변에 이런 뭐 훌륭한 작가들이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맞습니다. 그림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기는 근데 거잖아요. 그런 식의 거는요, 어떤 그 영역에서나 많이 좀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네트워킹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사실 네트워킹을 위한 네트워킹이라기보다 본인이 힘을 가지면 좋은 사람들이 이제 붙게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연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네네. 볼라르도 역시나 뭐 네트워킹을 위해서 뭐 파티를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말씀하신 그런 네트워킹 힘을 기른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소속사 개념처럼요. 그러게요. 연습생 시절부터 발굴해서 키운 아티스트처럼 한 작가를 발굴해서 그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그 작가도 유명해지기는 하지만 네. 그 발굴했던 기획사도 같이 유명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시 르누아르도 재정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었다고는 하는데 네. 볼라르와 손을 잡았다면 또 다른 역사로 기록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볼라르가 만난 마치 연습생처럼 만난 세잔의 나이는 61세. 어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만났어요. 데뷔시키기엔 너무 많은 나이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첫 개인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르누아르는 세잔보다 더 대중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이제 연결된 아트 딜러도 있고 이랬는데 네. 훗날에는 사실상 르누아르보다 세잔이 더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은 거를 보면 오히려 르누아르가 볼라르를 처음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그러네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세잔이요. 환갑까지도 시골에만 틀어박혀서 사과와 생비투아르 산이라는 같은 대상만 막 수백 장씩 그리고 있었는데요. 네. 볼라르가 세잔 작업실에 가서 그림을 보자마자 이거다 하면서 전시를 기획을 했고 이 환갑이 넘어서 진행한 첫 개인전이 세잔에게나 29살의 볼라르에게나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예. 세잔이 대중적으로도 애호가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볼라르도 역시 화상으로서의 그러니까 29살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근데 취향과 완목을 인정받게 되죠. 그 이후로도 볼라르는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법 탄탄한 컬렉터층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트워킹이 되는 거죠. 확실한 안목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이런 딜러들이 어느 정도 재력을 좀 많은 거래를 해서 재력을 보유하면 그다음에 진짜 작가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능력 있고 그런 좋은 작가들을 이 화상 아트 딜러에게 소개시켜 주려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가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얻을 거고 또 좋은 정보를 얻을 거란 말이죠. 그럼 아까 비유하신 것처럼 연예 지망생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작은 기획사가 이렇게 탁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확 키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딜러한 사람이 되게 이렇게 작은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맞아요. 화가들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특출난 안목만으로도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빚이 100억이었다던 방시혁 씨도 예. 빅히트 기획사도 이제 BTS로 유명해졌듯이 예. 아티스트가 잘 되면 기획사의 명성도 같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네. 특히 볼라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다룬 작가들이 당시 주류 미술가들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그 형태의 정확성이나 아니면은 황금 비율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아카데미 작가들이 주류였고요. 네. 인상파 화가들은 미술계나 대중들에게서는 좀 약간 외면을 당했던 상황이었는데 볼라르가 없었다면 이런 작가들이 계속 작업을 이어나갔을까? 이어나가지 못했을 작가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알아보는 그 감시관이 그에게 돈과 명성을 함께 가져다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어떤 문화유산을 남겨준 그런 그러네요. 선물 같은 결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마네와 세잔의 전시 이후에요. 그는 이어서 고흐와 피카소와 또 마티스의 파리에서의 첫 개인전을 기획을 했는데요. 와. 안타깝게도 고흐가요. 왜 그런 예. 거 있잖아요. 고흐가 뭐 살아생전의 작품을 한 점도 못 팔았다. 뭐 한 점 팔았다, 예, 두 점 예. 팔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그럼 볼라르를 만났는데 왜 고흐는 그랬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그러네요.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고흐의 사망 후 5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흐는요. 볼라르가 없었다면 사후에도 세상에 묻힐 수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사후에라도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가 된 데에는 볼라르의 힘이 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좀 살아생전에 만났으면 자신의 그림이 사랑받는 걸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그러네요. 좀 아쉬움도 있는데요. 네. 이 볼라르의 그 아트 딜러로서의 삶을 좇다 보면요. 그 시대의 미술계를 함께 지켜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볼라르가요. 1937년에 어느 화상의 회고록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자서전인데요. 네. 그 출판사 측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 장사꾼의 회고록을 내고 싶다. 이제 이런 요청으로 출간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뭐 평론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론가들이 예. 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내는데 이런 딜러, 소위 말하는 여기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술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텍스트로 여간에서는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다 보니 네. 출판사가 의뢰한 건데 이것이 지금 와서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생생한 당시에 평론가가 쓴 이론적인 내용과는 또 다른 그런 생생함이 있거든요.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실록보다 야사가 훨씬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에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서 그림 봤더니 참 꾀죄죄해가지고 막 정말 맞아요, 사는 게 사는 것 맞아요. 같지가 네. 않더라. 내가 가서 그 그림을 사려고 하니까 정말 뭐 하나 사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맞아요. 뭐 이런 유들 얘기. 네, 유명해지기 전 이야기 네.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1930년대에 쓰였던 이 자서전을요. 한국에서는 2년 전에 처음으로 완역을 해서 볼라르가 만난 파리의 예술가들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요. 네. 그 화상으로 일하면서 접한 화가들과 화단의 이야기 그리고 또 화상으로서의 투자법 등을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에요. 특히 인상파 작품에 대한 화단의 초기 반응이 굉장히 냉랭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실제로 여기 이제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적대적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세잔이요. 첫 네. 개인전을 볼라르가 열어둔 뒤에 승승장구하기는 했지만 사실 첫 전시가 모두에게 아주 호의적이었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이를테면 세잔의 작품 앞에서 이제 한 남자가 이렇게 서서 보면서 여자한테 그림으로 상까지 받은 나한테 왜 이딴 거를 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소쳤다는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당시 살롱전에는 아마 수상을 했던 작가인 것 같은데 지금은 역사 속에서는 잊혀진 작가겠지 싶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국전의 수상자 누군가는 잊혀졌지만 거기에 반대하고 나는 거기에서 수상하지 못했으니 담벼락에다가 전시를 하겠다 했던
벽전을 했던 박서보 박서보 작가가 작가. 네. 역사 속에 남은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또 대가로 남은 마티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마티스가 지금은 대가지만 자신의 첫 개인전을 앞둔 신인이었을 때는 얼마나 또 설레고 두근거렸겠어요. 그렇겠죠. 예. 근데 막상 오프닝 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르누아르와 세잔의 애칭 작품을 막 꺼내들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내 작품은 화랑의 미끼 상품에 불과했구나 하면서 낙담했던 그런 마티스의 모습도 그려 있고요. 예. 또 작품을 사고 팔거나 맞교환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신경전이나 작가들이 소위 말하는 민낯 또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론가들은요. 위대하지 않은 작가의 평론을 쓰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위대하지 않더라도 위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쓸 수는 있어도 작가들의 별 볼 일 없거나 부족한 이야기는 굳이 평론으로 쓰지는 않다 보니까 이 회고록에는 평론은 나오지 않는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 볼 수가 있고 그런 예. 이야기들 볼 때마다 위대한 작가들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구나. 이들도 힘든 시기를 다 이겨냈구나. 이제 이런 사실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저 피카소 얘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네. 피카소는 원래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 잘 그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쵸. 피카소 같은 화가한테도 네. 아트 딜러가 붙어가지고 볼라르가 네. 뭐 역할을 할 게 있었을까요? 피카소가 무명 시절이 거의 없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아버지도 미술 교사였다고 네. 하고. 그 이유가요. 네. 바로 피카소가 볼라르를 처음 만난 게 19살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무명이 없었던 이유도 볼라르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 피카소를 발굴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렇죠. 피카소가 20살 때 볼라르의 기획으로 개인전을 열거든요. 네. 근데 당시 볼라르는 이미 유명한 아트 딜러예요. 세계적인 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작은 기획사보다는 유명한 기획사에서 데뷔한 뮤지션이 더 주목받기 쉬운 것처럼 피카소 또한 이름 모를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이 볼라르를 통해서 개인전을 20살에 했던 것이 바로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연습생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데뷔해보는 그렇죠. 거네요. 맞아요. 워낙 훌륭한 작가였으니까 예. 세상에 알려진 것도 맞기는 한데요.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에 알려질 기회가 없다면 결국 역사 속에 묻히고 말거나 혹은 긴 시간 힘든 생활을 견뎌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미술 시장에서 창작자와 수집가를 이어주는 아트 딜러의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죠. 물론 예술사를 이야기를 할 때 아트 딜러의 존재는 잘 인식되지 않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봤던 전시가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2006년에 세잔 투 피카소, 그러니까 세잔부터 피카소까지 예. 암브로아즈 볼라르, 패트론 오브 더 아방가르드 아트,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예술의 후원자 볼라르라는 제목의 전시를 여는데요. 볼라르의 삶을 조명하면서 결국의 작품은 세잔부터 피카소, 마티스의 작품을 다룬 전시인데요. 권위 있는 기관이 한 화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이 또 큰 의미였죠. 그러게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 볼라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볼라르 같은 경우에 아니 뭐 아트 딜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내가 저 신인 작가를 발굴할 위치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발굴해서 전시회를 열기 전에 미리 사요 작품을. 네. 그래가지고 일부만 내놓고 일부는 안 네. 내놓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콜렉트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누군가한테 자신 있게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작품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그쵸.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예. 본인이 소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좋은 작품이라면. 예. 그는요. 루브르에 가장 많은 작품을 기증한 컬렉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의 말년이 그렇게 축복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요. 73살의 나이였기는 한데요.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었긴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채로. 예. 근데 그 시점에 볼라르의 조수였던 에릭 슬로모비치라는 사람이 예. 140점. 그 당시에 볼라르가 갖고 있던 예. 꽤 많이 갖고 있었죠. 140점의 보물 같은 작품들을 같은 해에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이라는 곳에 이제 위탁을 해두는데요. 창고에다가 창고가 아니라 금고죠. 예. 그러니까 당시는 1939년이고 에릭 슬로모비치는 유고슬라비아인이었어요. 예. 느낌이 오시나요? 그 당시에 세계사는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죠. 안타깝게도 슬로모비치는요. 1942년에
독일군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작품들이요. 은행의 예술품 금고 안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고요. 예.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볼라르의 조수도 연락을 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금고를 한번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서 열기는 하는데 은행가들이 그림에 해박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다시 금고 속에 넣어놨다가 네. 거기에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는 채도 모르다가 30년이 지난 1979년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 이유가 프랑스 법 때문이에요. 프랑스 법에 의하면 은행에서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금고의 내용은 국가로 이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혹은 법 덕분에 이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이 1979년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국가로 그림을 넘기는데요. 예. 그리고 이것들을 81년에 경매에 붙이기 위해 조직이 이제 그 조직이 되는 거죠. 이거 경매에서 붙였으면 얼마나 돈이 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갑자기 국가가 대박이 났는데요. 그러죠. 아 근데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유족이나 친척도 없어요? 유족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곳에 맡겼는지 몰랐던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그거 몰라서 못 갖고 갔다. 맞아요. 그래서요. 이 79년에 81년에 경매에 붙이기 위해서 네. 이제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요. 볼라르와 슬로모비치의 유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경매를 취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경매는 취소가 돼요. 근데 그래요? 결국에 이게 누구한테 돌아갔냐? 법적 공방이 거의 15년간 지속이 되었는데요. 네. 볼라르와 슬로모비치의 유족들이 서로 자신들의 것이다. 볼라르의 거다. 아니다. 슬라모비치의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요. 아니 우리한테 막 그걸 주라고 했기 때문에 네. 볼라르가 슬로모비치한테 준 거다. 맞아요. 아니다 원래 볼라르 건데 잠깐만 그리고 가던. 볼라르의 사망 후에 맡기게 된 거다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15년의 법적 공방 후에 1996년 결국 법정은 볼라르의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와. 근데 또 이 작품을 되파는 데까지 14년이 걸려요. 그 이유가요. 프랑스에서는 12년 동안 작품을 소유한 뒤에 판매를 하면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4년간 보유했다가 2010년 파리의 소더비 경매에서 르누아르, 피카소, 드가, 세잔 등의 작품을 몇 점을 팔아서요. 총 350만 유로, 하나로는 50억 가량의 낙찰가를 올렸습니다. 몇 물론 점이겠죠? 아주 일부만 판 거죠. 몇 나머지는 갖고 점이겠죠. 있고. 설마 네. 50억 가량이라고 하면 한 서너 점 내놔도 50억 되고도 그러니까요. 남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에는 이런 아트 딜러가 없습니까? 아트 딜러가 없습니까? 개인 딜러보다는요. 이제는 갤러리가 그 역할을 좀 조직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메가 갤러리라고 하는 곳들, 세계적인 글로벌 갤러리들이 그런데요. 예를 들면 가고시안 갤러리의 레리 가고시안도요. 포스터에 프레임을 끼워 파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다가 1978년 뉴욕에 갤러리를 오픈하면서 앤디 워홀과 바스키아 등 당시 동시대 미술가들을 다루면서 세계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예. 하우저 앤 워스 갤러리의 경우에는 사실 어머니가 우르슬라 하우저라는 우르슬라 하우저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컬렉터예요. 예. 그래서 그 딸 하우저가 남편과 차린 갤러리가 이제 또 글로벌하게 발전을 하게 된 건데요. 같은 메가 갤러리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세계적인 컬렉터인 경우보다는 가고시안 같은 경우가 좀 더 볼라르에 가까워 보이기는 하겠지만요. 네. 결국엔 젊은 작가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워내냐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상이 점점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작가들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가 아트딜러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 확장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아직 잘 만나보지 못한 그런 좋은 작품 하는 작가분들 늘 힘내시고 언젠가 좀 꼭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작에 딜러를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자, 미슐랭 가이드 지금까지 홍지의 아트 디렉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